생물학적으로 그 청소년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알면 그 게임의 관계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청소년에게는 아까 이 중간 뇌가 양쪽 옆뇌보다 더 잘 크고 활발해요. 근데 이쪽이 충분히 성장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영역인데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영역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한테는 그 뭐가 굉장히 어른보다 활발하냐면요.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도파민이 청소년에게는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왜 남한을 못 내려오느냐면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사춘기 중1, 중2 아이들이 뇌가 도파민이 굉장히 성장해가 있는데 이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담대하고 위험한 것에 도전하고 그래서 뭐냐면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판단을 해줄 수 있고 통제해 줄 수 있는 뇌가 성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나 주변을 이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요. 이 도파민의 증가가 뭐를 가져오게 유혹을 갖게 해주느냐 하면요. 마약, 게임,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애들이 빠져있을 때 부모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성장되어 있을 때, 이게 팽창되어 있을 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아주 쉽게 낮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이가 막 하는데 막 잔소리하면 이거 폭발해버려요. 그럼 누가 이긴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 개선 없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조용해져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죠. 요게 막 팽창돼 있었을 때는 잔소리보다는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부모로부터의 이제 친밀성. 이럴 때는 이제 부정적인 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보면요. 막 약을 먹어가지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 같은 거는 힘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왜 나쁜 건지, 그게 왜 좋은 건지, 그래서 하면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팽창의 시간에는 정말로 놀랍고 특별한 시기예요. 한 번뿐인 자기한테 가장 기회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한평생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힘들어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오늘 밤새껏 놀았는데 내일 또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자기만의 고유함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쁜 거는 뭐냐면
교리론적으로 말하거나 교리론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나 그 아이가 제가 최근에 어떤 30대 초반의 젊은이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젊은이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데 제가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내리는데 묵주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저 멀리 지방에서 상담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저를 찾아오는 시간 내내 묵주알을 굴렸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30대 초반 젊은 아이가 그 시간에, 그 긴 시간에 묵주알을 굴린다는 게 나는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말하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얘가 엄마로부터 사랑 체험이 없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왜? 엄마가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몇 살이 될 때까지 그 엄마가 제시한 그 기준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돌아가는데 걔를 돌려보내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부러 전심을 제가 고기를 구워서 해줬어요. 소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주면서 먹고 떠나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굉장하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고기를 구워서 이제 먹고 돌아가라는 그 모습 안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엄마가 정해준 그 규율적인 면에서 인간이 한 거지 사랑이라는 체험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요. 타자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잘 없어요. 타자에 대한 용서에 대한 관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용서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젊은이가 힘들게 살아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외적인 것에 의해서 통제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한테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지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향. 지향이 계속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왜 하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했지? 지향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지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의 지향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난 에너지의 방향에서 지향이 크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의 방향으로 모아지면 자기가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향이 갖고 있는 내적, 지향은 내적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적 사랑에 의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정말 충만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소유나 축척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노력한 만큼 내가 희망하고 내가 희망한 것 때문에 뭐냐 내가 오늘 요만큼 노력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존재의 중심에서 어떻게 나아갔을지, 내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되지, 이것들이 끝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지향이 정확하게 서면요,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내적 충동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낼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질서를 지어줘요, 질서. 젊은 아이들을 가끔 만날 때 가장 이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를 잘해요. 아이들이 고개 약간 흔들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굉장히 넓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지향이 우리 질서에서 지향이 질서를 잡아주는데 신호등 같은 거와 마찬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밀어나가는 거죠. 스스로 밀어나가고 스스로 통제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나빠서 안 하고 뭘 하게 안 하는 게 아닌가. 내 스스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이성과 충동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욕구의 형태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목적을 향하게 하는 것들이 부모와의 대화 안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부모가 말해주는 거는 그 등대 역할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등대 정도. 등대가 불을 켜주고 방향이 저기처럼 보인다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학교 교사 하시는 선생님하고 우리 회원하고 같이 이제 같은 그룹이 돼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회원한테 물은 교사 생활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한테 학생의 특징을 말하라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한테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자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키가 좀 작아요. 훨씬 큰데 이렇게 딱 앞에 딱 오면 내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서 말하자고 하는데 아이들의 수용 능력은 우리보다 어른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넓고 깊다고. 나는 그게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오히려 타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나보다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엄청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매와 생산물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자녀는 열매예요, 생산물이에요? 자녀는 열매인지 생산물인지. 약간 삐딱하게 제가 타면요,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태중의 아이를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사람들 와서 상담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 느껴요. 낙태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낙태 체험을 했구나. 대단한 집착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엄마가 나를 낙태기 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안 가고 뭐라고 양제물 먹은 얘기부터 다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열매가 아니고 생산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생명의 주도권이 엄마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가. 그러면 이제 이 인격 형성에, 관계성 형성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생각해 보는 문제가 있죠.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에요. 생산물에 들어가요.
그 혼란스러운 욕구를 갖는 것들은요, 길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희망에 의해서 길게 보는 게 아니고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순간에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로부터 분리냐? 이성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이성으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혹시 뭐 검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자기 몸에서 오는 것들을 해서 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왜 아이가 불안할 때 그런 것에 집착할까 이렇게 하면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가 세 가지 중에 욕구가 뭐냐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이성적인 게 중요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미진하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와요. 그 아이의 한 인격체는 내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언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게 내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착이에요. 부모의 집착이에요. 그거는 망가뜨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알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 하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단정해 놓고 말하면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나한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유를 묻고 대화를 하면서 등대 역할을 해주면 그 아이 안에 있는 선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단어로 선이라는 단어, 좋음이라는 단어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 필요하죠. 훨씬 아이들이 다 잘할 수 있고요. 부모가 자녀들의 얘기를 들을 때 지루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말이 질서 잡혀주면서 말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가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것을 잘 못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은 부모 말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상담해보면 이런 말 잘해요. 걔 어릴 때 안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절대 나쁘지 않고 누가 나쁘다고요? 걔 친구가 나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춘기가 들면서 아이들의 몸과 성과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는 뭐냐 하면요. 부모와의 관계 또한 변화가 와야 돼요. 당연히 와요. 근데 당연히 오는데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갖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게 그 아이에게는 절대적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 순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요 시간이 들어오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별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들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 불편한 거죠. 불편하게 느껴져요. 안 들었으면 싶고 무시하고 싶고 이런 거죠.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가끔 부모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아, 내 자녀가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 자녀가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내보다 더 커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자기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해준 부모님의 대본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때는 자칫 잘못하면 부모는 뒤로 물러나게 돼요. 뒤로 물러나고, 이게 영원하게 물러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말이 뒤로 물러난 거지 안에서는 오만 108번뇌가 다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합리적인 거리 조절. 방 안에서와 나의 부엌에서 있든 거실에 있든 이 부모와의 이치가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치가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 말보다는 친구 말이 훨씬 더 맞고 더 가깝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에 의해서 이 여성성을 갖고 있는 소녀들은 이제 뭐를 잘하느냐면 친구랑 만나가 수다 떠는 거. 계속 수다를 떠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특징이 서로를 털어놓고 서로를 비교해. 남자들은 좀 달라져요, 이때는. 같이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서로 힘이 누가 센지 대결을 잘해요. 그럼 서로의 능력이 누가 더 센지 대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니하고 내하고 공통 관심사가 뭔지 막 대화를 통해서 계속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는 게 문제이지 않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에 부모와 내가 맞지 않아. 저는 20대까지 잘 컸는데 날 주일면서 엄마랑 열심히 같이 다니고 난 그런 물음표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뭐라고요? 지극히 정상이다. 내가 아는 젊은이 중에 한 명은요,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많이 때렸는데 얘는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의 친구 얘기를 들으면 그의 친구 얘기를 들을 때 그 친구 나이가 27살쯤이었어요. 왜 계속 맞고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엄마가 나를 때리고 나면 힘이 없어서 내 여동생을 안 때리겠지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맞아줬대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맞니? 이랬더니 20살이 딱 지나가지고 팔에 힘이 엄마보다 셌대요. 자기 팔에 힘이. 그리고 엄마가 매를 걸고 딱 때리는데 여기를 탁 잡았대요. 그리고 뱉었는 말이 맞아 주겠는데 이유를 알고 맞아 주겠다 그랬대. 내가 때리니까 내가 맞아 주겠는데 이유를 알고 맞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라 그랬대, 엄마한테. 그 엄마가 그때 물음표가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계속 성장할 때요, 부모로부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때려야 잘 성장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걸로 생각했대요. 근데 그걸 아들이 묻자 그 말을 하니까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안 때리기 시작했다더라. 내가 이거를 가족 면담을 해봤거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순 안에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런 반항을 하고 온몸을 걸어서 반항을 하는 거죠. 이 변화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아, 내 아이가 저 정도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정도로 컸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다 이해 못했어요. 다 이해 못했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다고 성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걸 요즘 얘기하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은 자녀를 믿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녀는 그거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압니다. 알고 또 만약에 모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게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다 알기를 바라면 곤란하시고요.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한테 좋은 거라면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온몸에 지진을 일으키면서 반항하는 이 시기, 변화하는 이 시기가 사실은 부모에게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낳았지만 참 별난 놈 하나 낳았다고 생각하시고 너만의 절대로 유일하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죠. 놀랍잖아요. 그렇게 온몸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요, 저희들이 성장할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포르노그래피를 먼저 만나게 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왜곡된 성인식을 통해서 그 한 개인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 인격의 품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말하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부모예요. 들으려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냐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열고 나가야 되는지 알미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다는 것은요, 알미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알미죠. 인간에 대한 알미 되면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지고요, 여유를 가질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강의할 때 연모에서 그 세자가 읽는 글귀를 이렇게 얘기했듯이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준비됨이 없으면 하느님은 우리의 온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알미 없으면 캐치가 안 돼요. 내가 알미 있을 때 그게 캐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의 다른 점, 별난 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요, 내가 옆집의 자매님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그 아이를 낳게 한 부모가 옆집 부모랑 똑같지 않는데 왜 내 자녀는 옆집하고 비교하는 이 모순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제 부모한테 자녀를 대할 때에 이제 가져야 할 자세들이죠,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몸과 감정이 따로 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를 막 바쁘게 몰아가지 않아야 돼요. 요즘요, 요즘은 이제 그 모습을 좀 적게 보는데, 저는 한동안 유치원 엄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거였어요. 아파트 9시 딱 되면요, 노란 차가 쫙 올라오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 애들이 많으니까 쫙 올라오면요, 그 문을 탁 열고 안녕 인사 딱 하고 첫 마디를 뭐를 할까? 돌아서면서 이 엄마들이 하는 말.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가 아침마다 8시 50분이면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왜 이 아파트 가까이에 이렇게 커피숍이 많을까? 이제 그것도 궁금했어요. 근데 답을 그 노란 차에서 다 찾았어요. 엄마들이 애를 탁 올려놓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은 해방이야. 몇 시까지? 걔가 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짊어지기는 너무 힘든 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올리는 순간에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해소를 해야 하는데 자기 집은 오픈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커피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그 무한의 시간을 갖고 그 소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쓸데없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 내 아이만의 고유성, 자기 자신만의 고유성을 보지 않고 뭐냐면 비교해서 속상해하더라는 거죠.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몸, 성, 사랑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신비롭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이제 해야 되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멋진 일이고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하느님은 왜 이 부부에게 자녀를 줬을까? 이런 질문할 때 있어요. 그 중에 내린 첫 번째 답은 이거였어요. 부모가 면담을 하러 오면요, 정말 자식에 대한 걱정이 그냥 막 풍선 빵빵하게 불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듣다 보면 화나요. 왜? 신은 하나님한테 걱정을 이만큼 주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떠날 때 그런 말 해줘요. 당신이 당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하느님도 당신에 대해서 그만큼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당신이 하느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가 하느님과 관계에서 보면 자기 애먹인 거 생각하면 자기 아들, 딸이 애먹인 건 안고 다닐 거예요. 우리 그런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여는 공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여는 공부가 부모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자녀들은 기쁘게 생각하면 좋죠. 왜냐하면 부모만큼 자기 편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부모만큼 자기 편이 없고요. 제가 지난주 강의 때 내 부모가 외적으로 잘생겼던 못생겼던 돈을 잘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왜 부모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냐 하면요,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존재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의 존재가 긍정이면 부모에 대해서도 무한 긍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떨어지지 않는 이 관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요. 이제 25살이 지났다면 관계 개선을 다시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해가지고 이 부성과 모성이 갖고 있는 이제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능률적인 면은 축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그거는 벌어와야 돼. 네가 해결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무한 책임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무한 책임을 져주는 게 그 자녀를 잘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의 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손뼉을 쳐주시면 좋겠어요.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너는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등대 역할도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뼉도 잘 쳐주시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내적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친구 수녀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가 아파서 위독해가지고 이제 가족 방문을 갔는데,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8번뇌예요. 우리로 불교적 경우는 108번뇌인데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6개월간 아버지랑 같이 호흡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갈 때는 병원에 그냥 밑에 깔고 그 24시간을 아버지랑 같이 호흡을 6개월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15분짜리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자기가 아버지랑 15분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봤어요.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체중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랬더니 6개월 동안 15kg 빠졌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시마 있잖아. 그만큼 행복했어. 하느님이 내게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그래.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 15분 동안 네가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을 영상으로 다 봤을 때 내한테 느낌은 어떻게 왔냐면 네가 아버지를 하느님께 인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를 준비해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알아서 그래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버지를 통해 나를 세상에 주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할 때 아버지가 다시 나를 하느님께 인계했고, 그러니까 18살에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 순교원으로 입회했대요. 했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할 때 내 아버지를 하느님께 잘 인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대하면서 자기가 체중이 15kg를 빠지면서까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게 그 모든 순간을 아버지를 하느님께 인계하는 시간이고 준비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치르고 모든 거 잘 마무리해 놓고 이제 나니까 비행기가 뜨더랍니다. 그래서 이태리로 돌아왔다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줘요. 해주면서 이 아버지도 정말 행복했고 이 스님도 정말 행복했구나. 그 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구나. 이 스님이 아버지를 인계하면서 당신이 다시 수도자로서 노년기를 맞아가면서 살아갈 힘, 살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 다 배워서 왔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바로 이런 순환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합리적인 거리를 두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남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그 안에 어떤 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초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죠. 그 아이가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위험한 처해에 돼도 그것이 그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믿는 것이 먼저 부모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아이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그게 부모가 있고 없는 것의 차이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그것을 부모로부터 전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의 힘을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젊은 엄마들이 너무 아이가 책임되지 않으니까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뭐 하느냐?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해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잘 성장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녀들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못해주는 것도 잘해주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한 주 쉬었다가 다음 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녀들하고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거죠. 준비했다고 딱 시도했는데 자녀들이 바로 반응해주는 자녀가 있고, 많은 자녀 왜 이러실까 이래요. 당황스러워해요. 왜 이러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